네, 일단 오늘 발표할 것은 AI로 백신의 어드버스 이벤트, 백신을 맞았을 때 이제 소위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서베일런스를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이드를 해보자라는 그 파이프라인을 이제 전명훈 선생님이랑 같이 거의 전명훈 선생님이 다 만드시긴 했고 저는 이제 거의 이런 방향으로 가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또 전명호 선생님이 뚝딱뚝딱 선생님은 되게 고생하셨다고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 생각보다 빠르게 아예 새로운 게 날라오고 아예 새로운 게 날라오고 그렇게 하면서 개발이 됐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약물 감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번 주에 발표하신 전명훈 선생님과 내용이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물 감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약물을 먹었더니 아니면 백신을 맞았더니 이상 반응이 생겼더라 이런 자료들을 모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디텍션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 모아진 자료들, 그래서, 환자분이 약물을 먹고 무슨 부작용이 났는데, 이게 진짜 그 약물과 관련된 건가? 백신을 맞고 어떤 병이 발생했는데, 그게 진짜로 백신 때문인가? 이런 평가하는 단계가 들어가고요. 그 평가하는 단계가 끝나면, 이 애드버스 드러그 리액션, ADR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약을 먹고 보통 며칠 안에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더라. 이거는 보통 어떤 기준으로 발생하더라.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 그래서 정치료가 안 되면은 약물을 중단하는 것까지도 고려하는 이 추가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마일드할 경우에는 그냥 워닝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시비할 경우에는 어쨌든 약물 중단까지도 가능한 이런 프로세스로 약물 감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백신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래서 감시를 했냐면 병원이나 아니면은 환자분이 나 이거 백신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뒤에 있는 건 백신이니까 백신을 맞고 지금 이런 병들이 생겼다라고 보건소나 아니면은 이제 질병관리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실제로 이 환자분이 뭐 백신을 맞고 며칠 뒤에 이런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게 진짜로 백신 관련된 거냐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이건 백신 가능성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들을 한 번에 모아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알고리즘을 또 보시면 하나의 케이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리포트를 받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기존에 있던 많은 데이터들을 모으는 작업도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그 케이스들 하나하나를 리뷰하는 과정들이 거쳐서 이 다른 데에서 보여준 데이터와 그 케이스 하나를 모아둔 데이터 요것을 분석해서 이게 진짜 가능성이 있겠냐, 더 평가가 필요하겠냐, 요것을 평가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가능성이 진짜 실제 뭐 백신 연관성이 있는 건지를 평가하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냥 모니터만 하고 끝나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백신 관련성이 없다 하고 끝나는 이런 알고리즘으로 현재까지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드러그 애드버스 이벤트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FDA에서 이제 하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FDA에서 약물 관련해서 애드버스 이벤트를 모아둔 건데 보시면은 2004년에 비해서 2024년 거의 20년 동안 뭐 몇 배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증가가 있었고요. WHO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물로 봤을 때 이게 1, 2 밀리언이거든요. 100만 건인데 2010년만 해도 뭐 50만 건 요 정도였다면 지금 2024년에는 250만 건을 넘어 거의 300만 건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특히 근데 약물까지는 그래도 사람 조금 더 투입하면 될 수 있지 않냐 했는데 문제가 백신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이 신고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전 방식은 어쨌든 신고들을 다 받아서 한쪽에서는 빅데이터로 이렇게
실제로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나 이렇게 연구하는 팀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하나의 케이스를 보면서 이 케이스가 실제로 백신과 관련성이 있는가 이걸로 계속 분석하는 팀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비지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제 통일한 양식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시스템인데요. 그 데이터의 개수가 특히 코로나 백신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거의 배수로 하면 100배? 뭐 이렇게 늘어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것을 어, 극복하는 데는 가장 좋은 툴이 아무래도 AI가 먼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I를 이렇게 비지런스, 약물 감시에 이용하면 무엇이 좋을 것이냐? 일단 AI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 ADR의 디텍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온 것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받아들이고 분석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시그널 아이덴티피케이션도 이렇게 증가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민감도 같은 걸 조절하다 보면 평상시에는 이런 신고들만 들어왔는데 갑자기 좀 독특한 신호들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디텍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원래 AI를 이 약물 감시에 적용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신드로믹 서베일런스라고 다른 것에서 관심을 갖고 시작을 했었다가 그거는 이제 너무 어려워서 일단은 약물 감시로 이렇게 먼저 진행을 하게 되기도 했고 전명훈 선생님이 약물 감시팀으로 강제로 끌려오셔가지고 이렇게 된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갑자기 독특한 케이스들이 막 나타날 때 이런 것들을 디텍션 하는데도 이 사람은 과거 데이터까지 다시 보면서 이렇게 사람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과거 데이터도 알고 현재 데이터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AI는 이미 과거 데이터도 다 알고 현재 데이터도 아니까 이런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독특한 패턴들을 발견하는 것, 이런 것들에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가습기 살균제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또 하나는 실시간으로 리스크 평가가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물 감시에서는 이게 진짜 약물에 의해서 백신에 의해서 나타난 거냐라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보통 모이는데 어쨌든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전문가들 하루 이게 약속 잡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정규적으로는 1년에 4번 해서 뭐 신속 대응하면 한 6번, 7번 요 정도 있는데 지금은 더 많기는 합니다만 뭐 실시간으로 이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이 A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디텍션이 돼서 만약에 정말로 크리티컬한 문제가 디텍션이 됐다. 그러면은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약물 중단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이미 약물, 특히 백신으로 하자면 백신은 맞는 기간이 있잖아요. 저희가 보통 인플루엔자 백신이라고 하면 보통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맞게 되는데 우리 전문가들이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모인다 그러면은 이미 디텍션이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거 인과성이 문제가 있다. 중지하자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미 다 맞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더 먼저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확실히 강점이 있는데 문제가 이제 리미테이션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바레스 데이터입니다. 환자 정보들을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의무 기록으로 이렇게 크게 모아가지고 딱 넣은 게 아니라 제가 이따가 데이터셋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형식들이 있어요. 에이지, 어디 살고, 백신 언제 맞았고, 무슨 백신 맞았고, 이런 것들의 데이터. 그래서 지금 상태는 어떻고, 어떤 증상들이 있었고, 어떤 랩 데이터들이 있었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실제로 약물 감시에서 이 진행되는 케이스들을 보면 이 케이스가 오면 이 백신이 무슨 백신을 맞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환자가 나 이 증상, 이 진단, 질병에 걸렸다라고 의사가 얘기하거나 환자가 얘기할 때 그게 진짜 정확한 진단이 맞냐? 요것도 확인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애초에 그 묶여가지고 카테고라이제이션이 안 되면 다른 데이터들과 비교해가지고 인과성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진단이 정확하냐 이것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진단이 정확하다고 하면 이게 실제로 백신 인가성이 있냐 이런 것을 이렇게 평가하는 알고리즘대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 평가하는 과정들을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많은 이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평가하는 과정에서 에비던스가 있냐, 다른 원인이 가능성은 없냐, 먼저 이걸 먼저 보고 다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빼는 거고요. 만약에 신고 들어온 게 백신과 관련이 있는 원인이냐라고 하면은 어떤 백신이고 어떤 퀄리티고 그리고 엔자이어티 환자가 막 맞으면서 불안 때문에 생긴 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백신과 관련되어 있고 실제로 잘 알려져 있는 이상 반응이냐 이걸 보고 그게 이상 반응이 맞다고 해도 저희가 잘 알려진 시간대에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만약에 어 저희가 이제 오늘 코비드-19 백신이라고 할 건데 코비드-19 백신을 맞고 보통 심근염이 발생하는 거는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1년 뒤에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백신 때문이 아니라 그냥 걸릴 때가 돼서 걸렸을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이 타임과 잘 알려져 있는 코드가 맞는지, 그 다음에 다른 또 가능성, 이 백신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들은 또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가지고 이런 알고리즘으로 실제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WHO와 이 세계적으로 이 백신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인과성을 평가할 건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담겨 있는 알고리즘이 돼요. 이 알고리즘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지금도 이 알고리즘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알고리즘이 정말로 많은 전문가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정교하게 짜져 있습니다. 그게 AI가 맞다고 헛된 게 아닌 게 AI는 뭐가 문제냐면 이 알고리즘을 따라가라라고 명령을 했을 때 잘 안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2025년 3월에 백신이라는 드러그 세이프티라고 하는 저널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보시면은 제미나이와 챗 GPT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을 AI에게 지켜면서 너가 판단해 봐라라고 했을 때 제미나이는 이 당시에는 제미나이가 말을 안 들었나 봐요. 6.7%밖에 이 알고리즘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랬고요. 챗 GPT 같은 경우는 34%밖에 이 알고리즘을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I의 가장 큰 문제는 어, 튄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잡아줘서 이렇게 판단을 봐라라고 얘기를 해도 이 알고리즘대로 가지 않고 자기가 갑자기 어딘가로 툭 튀어가지고 잠시만요. 네, 한 분 들어오신 것 같아서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네. 그 알고리즘의 생각하는 방향을 제어할 수 없다라는 첫 번째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보시면 사람이 평가한 거와 이 AI가 평가한 거 서로 얼만큼 코릴레이션이 되나 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끼리 전문가들끼리 판단을 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어쨌든 사람은 서로 이렇게 어떻게 판단할지 이게 알고리즘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의 코릴레이션이 맞는데 사람과 제미나이를 보면은 거의 절반 정도만 코릴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이 이게 만점이다라고 하면은 제미나이는 50점, 뭐 GPT는 한 70점 요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개 LLM 두 개를 같이 비교했을 때는 완전 중구난방이다. 서로 그냥 50%라는 것은 근데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I 이 당시 적어도 작년까지만 해도 AI의 큰 문제는 프로토콜대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판단을 그렇게 프로토콜대로 가지 않으니까 이상한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나온 또 여기 울산의대의 서정규 교수님, 서준규 교수님 이분이 이제 아마 네트워크 오픈을 발표한 내용인데요. 또 AI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공격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안 좋은 데이터들을 넣었을 때 원래는 절대 약물로 주입하면 안 되는 그것을 실제로 얘네가 주입하라고 가이드를 하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임산부에게 살리도마이드 주사를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그거잖아요. 살리도마이드는 역사적으로도 너무 유명한 약이기 때문에. 근데 이 LLM 세 개 중에 두 개는 어떤 데이터들을 막 악의적으로 집어넣었더니 주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AI의 단점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이 그냥 톡톡 튄다는 거, 그 톡톡 튀는 것 때문에 판단이 틀릴 가능성도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공격이 취약하다라는 이 세 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단점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AI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고리즘대로 가지 않으면 블랙박스가 됩니다. 얘네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과정을 저희가 플로우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이 생각을 어떻게 갔는지를 알 수 없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얘네들은 모른다라는 말을 못한다. 이게 정말 큰 단점이어서 데이터가 부족하고 판단할 수 없음에도 어떻게든 얘네들은 결론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무리한 결론으로 틀린 결론들을 너무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뒤에서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로는 요 블랙박스를 우리가 지금 잘 이미 WHO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잘 짜여진 그 알고리즘을 준수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짜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은 알고리즘으로 계산을 하고 판단 자체는 알고리즘이 판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 데이터가 부족할 때는 바로 그냥 판단하지 말고 엑시트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I에서 요즘 AI를 개발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가이딩 프린시플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나라마다 좀 다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 메디컬 필드에서는 공학에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메디컬 필드에서는 일단 이 AI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흐름이 보여야 됩니다. 어, 실제로 이게 저희가 함수처럼 A를 집어넣어서 B가 나왔을 때, 어, 똑같이 계속 A를 집어넣어서 B가 나왔어. 그러면은 그게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메디컬 필드에서는 그 함수가 어떻게 짜여져 있어서 A를 집어넣었을 때 B가 나오는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오류가 생겼을 때도 예상이 가능하고 이 메디컬 필드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정확도가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1000개를 집어넣었을 때 999개가 B로 나왔어도 하나가 C로 나왔으면 이 C가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과정이 이 트랜스페런시, 그게 정확한 함수를 알지 못하면은 이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트랜스페런시가 확보되면 거의 자연스럽게 무엇이 확보될 수 있냐면 리프로듀서빌리티가 확보가 되는데 AI의 또 단점이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했을 때 계속해서 똑같은 대답을 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트랜스페런시를 주고 이렇게 알고리즘을 주면 이 리프로듀서빌리티가 해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AI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AI는 자신의 결과에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이 그 책임을 줄 수 있는 오버사이트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요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AI는 워크플로우를 AI가 어떻게 워크를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 번 반복해도 똑같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게 사람에 의해서 컨트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메디컬 필드에서 AI를 사용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네, 이게 문제가 또 그 맞습니다. 이게 너무 저희가 심하게 통제해버리면 그건 AI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되어버리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AI가 판정을 내리는 건 아니고, 판정은 알고리즘으로 그냥 가게 하고, AI는 조사를 지휘하게 하면서, 이제 판단이 안 될 것 같은 경우, 그럴 때는 그냥 유보를 시키는 디자인드 디퍼런스, 판단하지 말아라. 데이터가 부족하면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AI가 잘하는 부분은 AI에게 맡기고, AI가 부족한 부분들은 알고리즘으로 진행하는 그런 이원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AI가 잘하는 게 뭐냐? 이런 자연어를 생성하고 이 많은 데이터들을 쭉 모아가지고 이렇게 추출하는 이런 것들을 AI가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AI에게는 환자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들을 맡겼고요. 결과적으로 그 환자 데이터들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게 백신과 연관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그 WHO 방금 보여드린 알고리즘을 통해서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어, 알고리즘이 대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여기 AI 모델이 이제 환자 인식 하는 거나 뒤에서 조금 나오지만, 뭐 DDX 과정에 조금 들어가기는 합니다, AI들이. 그래서 AI가 어떻게 판단을 해서 이 알고리즘을 이쪽으로 이끌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트랜스퍼런시도 확보할 수 있고요. 여기는 좀 AI가 잘못 만든 건데, 100% 재현 가능한 리프로듀서빌리티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백스 비콘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되냐를 보시면 이 케이스를 집어넣으면 일단은 일단 환자 데이터를 열심히 AI가 익스트랙션을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간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이것보다는 AI가 만든 이게 좀 더 보기는 좋아가지고 이걸로 보자면 환자 데이터를 AI가 추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환자 데이터를 보고 이 진단이 정확한지는 알고리즘을 봅니다. 알고리즘은 브라이튼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WHO에서 만든 이 기준들이 있어요. 이렇게 돼야 진단이 정확하다라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알고리즘을 따라가고요. 거기서 진단이 부족하다고 하면 여기서 얼리 엑시트를 그냥 빼버리는 겁니다. AI에게 판단하지 않게 하고 다른 라인으로 가이드라인 생성 이 스테이지 6로 바로 넘어가게 만들고요. 이 진단이 정확하다라고 하면은 이 정보들 토대로 이제 어떤 감별 진단이 또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고 무엇을 더 고려해야 되는지를 또 한번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타당성은 요건 또 아까 보여드린 그 알고리즘을 토대로 그래서 이거는 인과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다른 원인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만약에 이 환자 데이터가 뭐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 환자에게서는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생성하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AI는 이제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냥 이거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밖으로 빼버리는 요 얼리 엑시트 케이스가 있었고요. 이게 바레스 케이스 데이터들을 보시면은 그렇게 친절하진 않습니다. 바레스 데이터들이 이게 또 동일한 형식대로 전 세계에서 뭐 참여 국가들이 데이터를 모은다라고 하는 게 우리 그 임상 자료들처럼 막 꼼꼼하게 다 기록해 놓은 거를 이렇게 통일돼서 모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퀄리티를 보시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요거보다 원래 엑셀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되는데 심텀도 다 나와 있고 이렇게 쭉 길게는 나와 있습니다. 길게는 나와 있으나 친절하지는 않다. 네. 이 데이터셋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다운로드를 그냥 이걸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케이스를 보면 세 가지 케이스만 좀 먼저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어, 백신을 맞고 7일 뒤에 마이알지아 근육통과 열과 흉통 이런 증상들이 있었던 25세 여자 환자 케이스고요. 보시면 트로포닌과 CKMB가 증가되어 있고 심전도상으로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마이오칼다이티스로 진단이 가능은 한데 그럼 마이오칼다이티스에서는 백신 관련된 거냐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마이오칼다이티스냐 이런 것도 감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성에 의한 마이오칼다이티스, 바이러스성 심근염을 원래는 감별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mRNA 백신에 의해서 마이오칼다이티스가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보통 일주일 내에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5일 정도 뒤에 증상이 발생해서 이거는 잘 알려져 있는 백신 반응이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타임 피리어드에 있는 환자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A1 백신 관련성 있는 케이스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보시면은 그래도 원래는 간별 진단으로 바이러스 검사도 필요하고요. 심근염을 진단할 때는 이게 심근 경색과 또 구분을 해야 돼가지고 카디악 MRI나 아니면 에코카디오그래피 초음파 이런 것들이 보조적으로 원래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명확할 때는 의사들이 다 그런 검사들을 하지는 않죠. 이게 누가 봐도 25세가
25세 환자가 그전에 열도 없었고 감기도 안 걸렸으니까 바이러스성 심근염, 바이러스성 심근염은 좀 증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성 심근염 가능성은 없고 심근경색 가능성도 너무 젊으니까 없어서 막 검사를 안 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건 백신 가능성이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진단 기준들이 어느 정도 맞아, 이런 거는 보조적인 거지. 더 중요한 진단들, 이걸 레벨로 나누게 되면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바이러스 테스팅 데이터는 미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원래는 바이러스성 마이오카르다이티스를 감별 진단하는데 필요하지만 이거 백신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는 그저 마이너 갭이다. 그래서 이거는 백신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진단도 맞고 잘 알려져 있고 타임도 맞기 때문에 백신 인과성이 인정된다라는 케이스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8세 남자 환자인데 그냥 가슴이 아프다고 왔고요. 어딘가에서 심근염이 진단되었다고 그냥 왔다. 이게 끝입니다. 아무 데이터도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AI를 그냥 돌리면 마이오칼다이티스로 진단받아서 왔다라는 그 정보를 굉장히 강하게 인식하면서 이렇게 자기들만의 판단을 끌고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얼리 엑시트로 빼버릴 경우에는 데이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건 빼버린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브라이튼 밸리데이션 여기서 레벨이 포괄됩니다. 마이오칼다이티스로 진단할 수 있는 게 다른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왔다.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빼버리고 나서 이런 검사들이 필요하다. 트로포닌 I, T, EKG 그리고 좀 가능하면은 심장 초음파 이런 검사들까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조사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신고를 한 바로 환자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조사하는 분들은 보통 심장내과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AI가 이런 걸 서포트해주면은 어, 좀 자신 있게 필요한 시간에 추가적으로 이런 검사를 환자에게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로포닌 I와 T는 요거는 크리티컬하다. 그리고 심전도도 크리티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 트로포닌과 심전도 요거가 늘어난 게 확인이 되면 요거는 레벨 2, 브라이튼 클래시피케이션 레벨 2 그래서 마이오칼다이티스로 진단할 수 있고 그러면은 바로 인과성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추가적인 데이터까지 조사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요거는 이제 심근염으로 백신을 맞고 3일 후에 심근염으로 실제로 진단받은 케이스인데 보시면 파보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심근염을 잘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그죠? 혜원 선생님. 네. 여기 제일 의학적으로 지금 똑똑한 선생님이 앞에 앉아있어가지고 그래서 심근염을 제일 잘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는 이 파보바이러스에서 양성이 남았고 그러면은 저희 인과관계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백신 말고 다른 것에 의한 원인이 가능성이 있냐? 이게 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질문이거든요. 거기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파보바이러스가 있었고 이 파보바이러스에 의해서 마이오칼다이티스로 진단이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 백신 맞아서 마이오칼다이티스 잘 발생하는 거 맞고 타임 피리어드도 맞고 그래서 백신으로 인과성으로 평가하는 기준들은 다 맞으나 다른 대표적인 원인 이게 이미 진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동시에 우연히 원래라면 파보바이러스에서 마이오칼다이티스에 그냥 근데 걸릴 사람이 그냥 우연히 3일 전에 백신까지 맞은 이런 케이스다라고 네 빼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AI가 잘하는 건 AI에게, 그리고 사람이 정말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많은 고민으로 잘 만들어진 알고리즘은 그 알고리즘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면서 리프로덕티비티를 100%까지 올릴 수 있게 되었고요. 안정성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모든 평가를 저희가 어떤 데이터들을 근거로 평가해라 이런 것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 AI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 파이프라인이 어떤 결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다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뭐 저희가 이게 이 논문의 의의를 또 두자면은 이 백신을 역학조사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의사가 거의 아니에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전문가들 모여서 판단할 때 보통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의사들이 이런 일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간호사직분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역학조사관이라고 하는 그 감염병 관련된 업무를 그냥 하고 있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조사를 맡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즉각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좀 빠르게 이렇게 피드백을 환자 데이터들을 토대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원래 이런 피드백이 언제 가냐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평가하고 이거는 평가 불가능이네요 라고 하고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게 보통 아무리 빨라도 2개월에서 3개월 걸리거든요. 근데 마이오칼다이티스가 2개월에서 3개월이면 깨끗하게 보통 납니다. 그럼 그때는 조사를 하고 싶어도 조사를 할 방법이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런 거는 즉시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신고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통 우리가 AI, 그래서 AI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논문들을 실제로 보면은 자율적으로 그냥 정보 딱 집어넣고 야, 너 평가해봐. 이거 백신 인과성 맞아? 아니야. 이거를 그냥 평가하게끔 그냥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통제도 불가능하고 똑같은 케이스를 똑같이 넣었는데 뭐 막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특히 이게 문제인데 부족한 데이터 판단을 할 수 없는 데이터를 넣었을 때도 무리하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환각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 AI가 잘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잘 짜여진 알고리즘을 분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AI가 튀지 않게 하면서 AI를 좀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그런 원리가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AI가 많이 안 사용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업무에서 제일 많이 로딩이 가는 게 환자 정보를 분류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건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대부분 알고리즘으로 갔지만 판단은 저희 사람들도 이 환자 데이터를 딱 정리해가지고 보여주면은 보통 전문가라고 할 때는 1, 2분, 2, 3분이면은 이건 인과성이 맞다 아니다 바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로딩이 원래 많이 걸리는 건 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필요한 방식으로 이렇게 모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거를 AI로 맡긴 거기 때문에 실제로 로딩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걸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요런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알고리즘을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은 AI가 도우미로서 계속해서 들어와서 저희는 지금은 백신 어드버스 이벤트만 말씀을 드렸지만 막 응급실 데이터를 계속 실시간으로 이렇게 많이 분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신드롬 서베일런스라고 해가지고 막 새로운 환자들이 막 발생하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감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도 꾸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어 아무래도 연구비 없고 이렇게 사람들 전명훈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도 들어오면 또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I가 발전하면은 사람의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전문가들이 이 알고리즘을 만들고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데이터들을 넣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사람들이 아직은 들어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또 저희 전명호 선생님도 오셨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발표 어떠셨나요? 전명호 선생님. 저희 논문을 제 시선으로 좀 요약해 봤는데 그래서 어제도 전명훈 선생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완전히 내용이 달랐을 거예요. 전명훈 선생님의 시선으로 어제는 발표를 했고 오늘은 제 시선으로 이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아, 네. 아무튼. 네, 어쩌다 보니 좀, 네, 뒤에 좀 너무 거창하게 사실 얘기가 좀 되긴 했는데. 네.
네.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 있던 분야를 했었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아직까지는 그 내부 데이터를 바로 쓰셔서 막 현실에 적용 가능한 그런 것들 개발을 욕심으로 그러니까 부리기보다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널려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AI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생성형 LLM을 주로 얘기하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분야가 넓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생성형 LLM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이쪽 동네에서는 비결정성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비결정성을 어쨌든 간에 제어를 해야 되는데 아까 플로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제어할 거냐의 문제가 마치 이제 기존에 있던 코드를 그냥 활용한다고 본다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워크플로우를 그냥 따라가는 걸로 만들면 LLM의 성능이나 그걸 우리가 활용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를 얼마나 정확하게 만드냐, 그 다음에 AI의 성능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제어는 또 해야겠지만 또 동시에 그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거를 좀 설계자가 감을 굉장히 잡아가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계속 제가 한 가지 하는데 그 혹시 개발을 직접 해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작지만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고 아까 다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그런 투명성이나 리프로덕티비티를 좀 올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개발 자체를 그러니까 TDD라고 하는데요. 테스트 베이스드 디벨롭먼트를 할 수 있는 개발 과정 자체를 투명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개발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구자시라고 들었거든요. 오늘 연구하는 과정 자체를 굉장히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을 하시죠. 네, 그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이제 LLM 자체한테 사람한테 시키듯이 객체처럼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그 브레인을 좀 당겨서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전체 워크플로우를 만드시고 DB는 DB대로 만드시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구조화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연구자분들이 평소 연구하실 때 실제로 하시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레퍼런스 찾아서 정리를 하실 부분들은 하실 거고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뭐 계획서를 세우고 또 중간에 테스트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갖고 가시고 그 중에 브레인은 내 브레인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처럼 실제 AI가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 제어라는 방식이 무조건 통제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일종의 고속도로 같은 걸 여러분들이 설계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LM은 자동차고 우리는 그 LLM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이제 AI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아지거든요. 근데 아까 처음에 보여주셨던 논문처럼 주로 연구자분들이 정말로 뛰어나면서 동시에 치명적 한계가 뭐냐면 이 신뢰성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AI한테 길을 만들어 주기보다는 그냥 약간 AI가 너 어디까지 할 수 있어라고 계속 이제 질문만 계속 약간 던지고 그 결과물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걸 이제 어떻게 고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이거 아직 못 믿겠네로 결론을 내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보여주셨던 부분은 사실 이건 AI의 한계가 아니고 당시에 그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얘기하는데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벗어나는 걸 한꺼번에 던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문상에서 보시면 환자 정보 다 때려넣고 알고리즘도 다 때려넣고 DB는 네가 알아서 찾아서 만들어. 이 과정을 한 개의 프롬프팅에다가 그냥 한꺼번에 처리를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서재도 만들어줘야 되고 갈 수 있는 길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서
그 관련해서 혹시 그 찾아보고 싶으시면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부터 시작을 하셔서 컨텍스트 엔지니어, 그다음에 요즘은 하네스 엔지니어라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LLM 자체를 개발하는 것들은 뭐 굳이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그건 진짜 AI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되고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업무나 우리 연구나 이런 것들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설계할 수 있는 맛을 좀 가지시면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막 되게 많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성용 LLM 같은 경우에도 다들 그 뒤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하네스들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조금 허접한 질문을 하셔도 그걸 분해해서 이렇게 답변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하나의 프로세스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프로세스들 그다음에 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즘은 그 하네스 엔지니어가 어느 정도냐면 실시간으로 본인의 답변을 본인이 검증해서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점점 성능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테스트 베이스드 디벨롭먼트는 원래 소프트웨어에 있던 개념인데 그게 요즘은 어떻게 변했냐면 에러 자체도 분석하는 것들이 약간 성능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건 에러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정답 다시 알려주고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머신러닝에서 쓰던 방식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에러 자체에 대한 교정이 아니고 에러가 왜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지에 대한 루트 코즈라고 하는데요. 그 원인을 시스템에서 찾아서 그걸 교정을 해주시는 그게 아까 이제 그 손흥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던데요 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치고 싶었던 거는 그냥 몇 퍼센트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 해보니까 얘가 여기서는 너무 시스템상에서 문제가 생겨서 여기까지 나왔구나라는 걸 분석하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도 이제 100% 개발자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개발자분들은 개발하는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고 그 eval이라 그래서 에러를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되게 뭐라 그러지 체계화 시켜 놓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시스템을 그때그때 만들어서 쓰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연구를 할 때 굉장히 효율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저도 강의를 좀 많이 들어보고 이렇게 해도 당장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역시나 이 공부 자체가 비결정적인 요소가 워낙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부딪히시면서 배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학위 과정을 하셨던 분들의 이제 문제가 내 지식을 채워서 이제 막 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사용을 하면서 계속 부딪혀 가면서 개발을 해 가면서 나의 주도성을 좀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런 점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네, 선생님이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꼭 파트너로 붙으셔서 좀 한쪽은 약간 네거티브하게 계속 푸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네. 그래서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바램을 계속 연구자들로부터 약간 좀 공격을 받으시면서 개발을 하시는 네, 그런 용도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이러실 때 요즘은 제일 좋은 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최고로 좋아하는 LLM이 생겨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오픈 AI도 그러니까 챗 GPT도 괜찮고 제미나이도 괜찮고 뭐 클라우드도 괜찮고 셋 다 뭐 비등비등하고 계속 모델이 새로 나오니까요. 그 중에 하나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 좀 이렇게 약간 셀렉하셔서 그 유료는 그 영국에서 지원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유료 모델을 좀 쓰시면서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얘랑 자꾸 상의하듯이 해보시면 금방 늘어요. 아까 뭐 태글 뭐예요? 물어보세요. AI한테 지금 그냥 바로 물어보세요. 켜서 휴대폰에 켜서 태글 뭐야? 나 몰라. 그리고 수준 같은 경우에도 나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이거 뭐 하는 데야? 라고 물어보시고
계속 대화하면서 자기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그러니까 AI를 향상시키지 마시고 나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AI를 계속 사용하시면 좀 또 다른 즐거움을 가지게 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설명 소개를 안 했는데요. 어제 들으신 분들과 다 다르거든요. 저희 이일환 교수님 빼고는 다 새로 오신 분들이라서 저희는 질병관리청의 네, 전명훈 사무관님이고요. 제가 메일로도 보내드렸는데 포스텍 나오셔서 영남의전 나오셔서 계속해서 지금 퍼블릭 헬스 이쪽에서 보건소 질병관리청 여기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아직 저희가 논문 퍼블리케이션까지는 안 됐지만 이게 프리프린트로 일단은 오픈은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건데 그 논문에 이제 거의 선생님이 다 하시고 저는 이제 옆에서 좋아요 박수 치다가 이거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 정도 했던 일저자이시면서 저랑 같이 공동 교신자자로 들어오신 선생님입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참고로 잠시만요. 선생님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네, 교수님. 네. 네, 먼저 말씀하시죠. 네,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아, 네. 그래서 사실 머신러닝은 제가 3년 전에 그 관련한 과정을 좀 들었어서 비정형 데이터 해보고 싶어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24년도에 이제 취득을 했었고요. AI 관련해서는 저도 25년 1년 내내 그냥 다 계속 투입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되게 막 뚝딱 만든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럼요. 선생님. 그렇지만 못할 건 아니다. 네. 아까 이력 들으셨지만 저는 이제 포스텍 나오긴 했는데 그 당시는 재료공학, 요즘 말로 이제 신소재 공학을 했었기 때문에 컴퓨터로 뭘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꼭 요즘은 제일 좋은 게 이제 컴퓨터 언어나 이런 것들 모르셔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AI를 쓸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이게 아무리 작은 포션이라 하더라도요. 되게 거창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꼭 한번 계속 도전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혹시 네.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어프로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들을지 모르겠는데. 들리세요, 선생님? 네, 최한석 교수님, 생리학교실 최한석 교수님이십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질문이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아까 뭐죠? 제미나이하고 챗 GPT가 이제 되게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컨텍스트 리밋 때문에 이제 안 좋았다고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요즘은 그게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방법은 이런 방법 그냥 모든 걸 다 AI한테 맡기고 네가 따라서 해봐라 했는데 안 따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콘텍스트가 늘어났으니까 따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전히 안 따라하나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뭐하러 만드냐에 대한 문제도 생긴다는 거를 포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성능이 좋아지고 하면 다 때려넣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이후에 막 해본 적은 없어서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는 모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프로젝트 같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트북 LM 같은 그렇게 이런 데이터들을 직접 집어넣고 알고리즘을 밀고 사용해라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하면 이렇게 굳이 시스템을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아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 거라고 저도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각자의 개발자들이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좀 만들었으냐면은 얘가 이제 DB로 땡겨 쓰는 그러니까 DB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는 레퍼런스를 뭘 갖고 와서 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투명성이 역시나 제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꽤 성능이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은 들지만 실제로 어떤 레퍼런스를 갖고 와서 썼는지 그 자체를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아까도 말씀드린 주도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뇌를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처럼 생성형 AI에 그냥 프롬프팅만 하는 방식이 있고 각각의 그런 상용 LLM이 API라고 해서 두뇌만 빌려주는 방식을 역시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뇌만 띄워서 쓰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만드시면
훨씬 아마 25년도 그 당시에도 성능이 꽤 괜찮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지금은 훨씬 더 잘 만드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조금 다르다. 꼭 그 성능이 안 나와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든다기보다는 내가 관련되는 모든 그 레퍼런스,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든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관련된 질문이긴 한데 이게 이제 되게 좋은 어프로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임상 시험할 때도 보면 이제 기존 치료법이랑 비교해서 뭐 어떻다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네네. 아까도 이제 그 기존 방법 비교해서 좋다는 걸 보여주셨는데 이제 기존 방법이 좀 오래된. 그런 네. 그냥 다 시키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좋은 어프로치를 다른 논문이나 그런 데에서도 혹시 다른 게 있는지,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있는지, 그래서 다른 그룹에 비교해서 이 우리의 어프로치는 뭐가 더 좋다, 그런 걸 네.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게, 맞아요. 아, 사실 이제 방금 말씀 주신 부분들이 연구자분들이 AI로 어떤 시스템 개발했을 때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개발자분들은 그냥 돌아가면 끝이니까, 이거 나 이런 거 만들었어. 예쁘지? 이게 다인데, 사실 저희가 원하는 건 그래서 얼마나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지, 어떤 부분이 뭐 이렇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그걸 체크하면서 가야 된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네,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쓰시면 좋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부분인데 손은철 선생님이 아까 제일 앞에 쪽에 말씀하신 빅데이터 가지고 파르마코비지런스에서 시그널 디텍션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훨씬 이미 다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좀 기존의 이제 AI 쪽보다는 이제 머신러닝 자체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반감론적인 거나 이런 것들도 계속 막 논문들도 많고 한데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실제 조사하는 이 파트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25년도 3월 달에 저 논문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네. 되고 특히 AI 쪽에 대한 거를 이렇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보건의료 쪽에서는 아직 사람을 갈아넣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써서 뭘 어떻게 해봐야겠다라는 시도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사실 이 논문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AI를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한 비교의 레퍼런스로 네, 이렇게 비교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고마운 시점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까지도 이런 쪽을 메꾸는 갭을 메꾸는 논문은 잘 없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내가 원하는 딱 그 갭을 메꿔주는 AI 활용법은 의외로 찾아보시면 별로 없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첫 번째 질문에도 답변을 드리면요. 저도 이게 전명훈 선생님이랑도 많이 얘기했는데 AI가 앞으로 좋아지면 이렇게 알고리즘 막 분리해가지고 LM하고 필요 없지 않고 그냥 LM이 알아서 알고리즘까지 다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 저희도 생각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사람의 할 일은 남아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게 우리는 논문의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AI에게 판단할 기준들을 논문들을 이렇게 집어 넣어주지 않으면 그냥 LLM에다가 데이터 집어넣으면 지금 정명훈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는 나올 텐데 이 AI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모르는 블랙박스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 사람들이 요 데이터, 요 논문들만 믿고 너가 분석해봐. 그러면 그때는 얘네가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어쨌든 사람이 무엇을 AI가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인플루엔자 백신이 길랑바레 증후군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게 아직 교과서에도 나와요. 해리슨도 나오는데 보면은 90년대에는 그게 맞았어요. 그 제품이. 그래서 실제로 백신 때문에 길랑바레 증후군이라는 게 많이 일어나는데 2000년, 2010년, 2020년 들어오면서 계속 지금 개발되고 있는 백신은 길랑바레 증후군과 관련이 없다. 이게 메이저한 대다수의 의견들이거든요. 실제로 강한 근거들, 정말 빅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근거들인데
해리슨에도 의과 교과서에도 인플루엔자 백신과 길랑바레 증후군의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교과서에도 명시돼 있고 옛날 논문도 있으니까 AI가 그걸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사람들이 집어넣어주면서 이 블랙박스를 좀 투명하게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그거는 결과적으로 지금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는데 나중에는 뭐 이런 논문들만 확인해라. 어쨌든 사람들이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비교군 대상이 진짜 이 논문밖에 없기는 했습니다. 저희 실제로는. 그런데 네, 이 논문 말고는 지금은 여기 분야 백신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독특한 케이스가 좀 많아요. 이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유독이 많이 보상을 했고 유독이 많이 사람들에게 좀 불안감이 좀 지금은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 한 60년대에 겪었던 일을 60년 전에 겪었던 일을 지금 우리나라가 똑같이 겪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좀 특이성이 좀 있는 이 논문들 흐름이 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지영미 교수님, 네. 네. 저희 오늘 이제 또 시간이 되었으니까 오늘 미팅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똑같이 이 자리에서 울산대학교 의과학대학원의 구하림 교수님이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아직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 제목이 정해지는 대로 저희가 메일이랑 포스터를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교수님들과 박사님, 우리 연구원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전명훈 선생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여해주신 또 지영미 교수님 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